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에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보름 뒤면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만남을 앞두고 북한의 경제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이 밟아온 성공적인 개혁개방 정책 도이머이가 북한의 새로운 경제개발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요일의 오아시스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 북미 양국 정상이 입이라도 맞춘 것처럼 경제 발전 언급을 하고 있죠. 네, 아까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경제 강국, 파워하우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경제 강국이 될 기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고 또 8일 트위터에서는 다른 종류의 로켓, 경제 로켓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과거 핵 개발 당시에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부정적인 의미에서 로켓맨에서 그렇죠. 이제 긍정적 의미의 경제 로켓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일보한 수사를 했는데요. 이번에 신기했던 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그 경제 개발 지원을 약속할 수 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반응을 보였다는 건데요.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인민군 창건 71주년 기념 군 방문 당시에 네. 군이 경제 건설에 한몫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전략 수행에서 군의 역할을 강조한 상당히 이례적인 행보였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례적인 행보, 그 의미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8일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9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네. 8일이라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방북 당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분히 미국을 의식해서 미국에도 자신들의 경제개발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 하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 아까 제가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전 30년간 사실상의 경제개발 계획을 북한은 포기하고 있었어요. 예. 핵개발에 몰두하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했던 게 86년 인민경제발전 3차 7개년 계획이라는 거였는데 이후에 국가 경제개발 계획은 없었는데 이게 다시 시작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북한도 경제개발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네.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일종의 상징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얼마 전 비건 대표가 방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장장 55시간 동안 그 평양에 머무르며 실무 협상을 벌였는데 그 자리에서도 북한의 경제 개발 또 경제 지원에 관련한 어떤 그 논의들이 오갔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다고 그렇다고 하나요?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이번 6일에서 8일까지의 방북 기간 동안 북한 언론이 많은 내용들을 쏟아내지는 않았거든요. 네. 1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북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다만 이제 비건 대표가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이제 협의 내용들을 전했는데 일단 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일정이 확정됐으니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또 하나 이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한 측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측이 만약에 핵 포기와 국제사회 검증이란 어려운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거칠 수 있다면 네. 다양한 경제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이제 경제 패키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경제 지원과 관련해서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다양한 선물 꾸러미를 내민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다가올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경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라고 그렇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핵 포기와 국제사회 검증이라는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뭐 경제 개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미국 입장 또 서방 사회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을 이제 비핵화로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유인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게 경제 개발을 원한다면 핵을 정말 포기하고 국제사회가 이걸 공인된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동기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의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과 미국이 또 베트남 하노이를 그 정상회담 장소로 낙점을 한 것도 앞으로 이 북한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럼요.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지난해 4월 27일 날 우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특히 문 대통령과 이제 도보다리 산책에 이어서 벤취 대담을 가질 때 네. 그걸 밝혔어요. 베트남식 모델을 선호한다. 이게 놀라웠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김정일 체제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중국식 개혁 개방 모델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신의주 나진 같은 데서 부분적인 실험을 했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실용적인 모델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가능해서 놀라웠는데요. 예.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노이라는 회담 장소 자체가 북한이 선호하는 베트남식 모델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곳이니까 네. 물론 뭐 베트남 측도 이 행사가 가진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걸 이제 북한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다. 즉 베트남 경제 개혁 개방에서는 미국이 한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 북한이 만약 정말 과단성 있게 핵 포기를 하고 국제사회 검증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장소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그 추진했던 중국식 정책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고자 하는 베트남식 정책 그 개발 모델 그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그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차이가 좀 커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시작한 게 1978년이거든요. 네.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 당시로선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작한 거는 중국이 처음이었으니까 네. 베트남은 그 뒤에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점진적으로 접근했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경제 특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당 독재라는 사회주의 체제는 정치 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자본, 돈에 대한 통제는 상당히 그 강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근데 이제 베트남은 86년에 중국의 모델을 보면서 개혁 개방 정책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과단성 있게 했어요. 86년에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법이라 그래서 이 외국인들 투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걸 바로 88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아주 상징적으로 베트남식 경제 개방 모델이 과단성이 있었다고 보는 게 농업 분야거든요. 네. 농지에 대해서 개인이 가질 수 없는 농지인데 장기간 사용 권한을 개인들한테 제공하고 특정한 목표량 이상을 생산했을 때는 그걸 팔고 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큰 베트남 경제 그 자극이 되는데요. 예. 그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사실은 쌀 수입 국가였거든요. 근데 네. 이런 농업 개혁을 통해서 쌀 수출 국가로 변모를 해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높아지고 효율도 높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제 정책의 초점을 제조업 쪽으로 옮겨갈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보다는 과단성 있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다. 공통점도 맞습니다만 그런 네네.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현재 북한의 현실에는 네. 중국식 모델보다는 베트남식 모델이 더 맞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북한 측에서 판단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개혁 개방 모델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78년에 개혁 개방을 등소평이 이제 표명한 이래 한 10여 년간 경제 개발이라는 게 초기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디서 충당할까를 고민하다가 중국의 경우는 워낙 화교 자본들이 전 세계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 화교 자본들이 개혁 개방과 함께 중국으로 많이 들어와서 한 10여 년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화교 자본의 역할을 빼고 중국 개혁 개방 정책을 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의 경우는 그런 자본이 없었어요. 특히 예. 베트남은 76년에
통일 국가로 출범은 했습니다만 한 10여 년간 경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계속 돈만 풀면서 한때 그 인플레율이 한 500%에 달할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트 피플들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베트남을 탈출한 전례가 있다 보니까 베트남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서방, 특히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개혁 개방을 실시해야 된다는 중국과는 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미국과 사이가 나빴는데 95년에 국교 정상화를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2001년에 무역 협상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하면서 외자 주도형 수출 국가, 그러니까 임가공을 많이 해서 제조업 공장들 많이 유치하고 외자를 유치해서 이걸 가지고 미국의 우회 수출 기지가 되는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도 사실은 아버지 김정일 시대에 중국식 개발이라는 걸 좀 해봤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중국 자본도 들어가는 걸 꺼리고 심지어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긴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 네. 때문에 그 자본 유치에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중국 모델로는 좀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신 미국 서방의 도움을 얻어서 베트남식의 이제 과단성 있는 경제 개발 모델을 채택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베트남 모델도 사실 만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럼요. 네. 그 외국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제 세계 경기의 그 흐름에 따라서 상당히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휘청거리기도 하는데요. 두 번의 위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냥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베트남이 늘 흔들렸습니다. 98년 동아시아 위기가 왔을 때 태국에서 시작됐을 때도 베트남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워낙 들어간 외자 규모가 크질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이 큰 타격은 없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베트남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네. 그 당시 처음으로 유입되는 외자의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외자가 들어가서 거품이 끼었던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었는데 이게 빠지면서 베트남이 제2의 외환위기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외환위기를 겪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운이 좀 좋았다고 할까요? 이때 사실은 우리 기업들을 포함해서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지고 중국 투자 환경이 외국 자본에 불리해지면서 베트남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네. 그 덕분에 큰 이제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겪지 않고 바로 이제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계속해 왔는데 도이모이 정책 이후에 지금까지 대충 보면 한 6.4% 평균 성장률을 기록한 거니까 대단히 높은 예, 성장률을 그러네요. 기록했고요. 지금 보시는 도표처럼 1인당 GDP 같은 경우도 보면 $400 내외에서 $2,500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몇 네. 배입니까? 6배 이상 증가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보기에도 베트남은 자신들의 모델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북한과 베트남은 뭐 인구 규모라든지 또 경제 구조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죠. 예, 그런데도 이 도이모의 정책이 북한에서도 과연 잘 통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한 이제 쟁점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베트남은 도이모이 정책이 실시되던 86년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는데 지금 북한은 철저하게 공업 중심의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라든가 방식이 차이가 커요. 이런 게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베트남은 어쨌든 개혁 개방의 길로 갔는데 그리고 중국도 개혁 개방 정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개방에 앞서서 개혁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과연 개혁을 할 수 있느냐? 이 3대 세습 체제를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개혁과 개방을 분리하는 정책을 펴려고 할 텐데 사실 아버지 시대에도 그랬으니까요. 네. 이런 게 정책적으로 효과를 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임가공, 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물건을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의 역할을 하다 보면 네. 베트남과 북한이 경쟁할 수도 있거든요. 거의 똑같은 구조니까. 그래서 실제로 남북 사이가 좋아졌을 때 베트남에서는 우리 공장들이 베트남에서 한 30%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 공장들이 예. 이게 북한으로 가버리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삼성만 해도 북한으로 가면은 한 7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다 이런 분석이 베트남 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베트남을 찾아서 무마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경쟁 관계는 어떤 역할 분담으로 피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숙제라고 봐요. 이 세 가지 정도가 앞으로 남은 숙제죠. 예. 자, 이 세계적인 투자가인 짐 로저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으로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평소 대북 투자론을 강조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로저스의 방북 어떤 의미일까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3월 3일 방북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북 초청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는 것과 예. 또 미국이 실질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짐 로저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투자자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역할을 중시해서 이분은 그 북한의 전 재산 걸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고 네. 한국 경제가 잘 나가는 데 대해서 북한 변수가 있다. 북한이 엄청난 잠재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늘 해왔던 분이고 예. 또 하나는 중국 개방 쪽에 승부를 걸고 큰 이른바 대박을 냈던 분이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보면 상징성이 크니까 바로 이분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북한도 초청을 했고 미국도 이제 방북을 허가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분이 간다고 당장 투자는 못 해요. 네.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짐 로저스의 방북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화요일의 오아시스 북한 경제에 나아갈 방향으로 알려진 베트남 개혁 개방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말씀해 주신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